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 좀 넘었습니다. 오전 중에 제가 영상 한 편을 올리긴 올렸는데 어제 저녁에 FOMC 서프라이즈만 아니면 별 내용 없을 것이다 했는데 조금 서프라이즈한 내용들이 빵빵 터져서 이거 아침에 시황으로 언급하고만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추가적으로 어제 FOMC 회의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좀 녹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제 내용 다 아시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이 됐다. 그리고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우리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완화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 말까지 금리는 올라가지 않고 동결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어딜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점도표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점도표를 보시면은 2020년에 점 여기 동그라미 하나가 그 의원 저기 연준 이사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연준 이사 4명은 내년 금리 인상 한 번,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금리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내년에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뭐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던 내년 선거 이후에도 금리는 동결이다라는 거는 어쨌든 사실입니다. 이거가 바뀔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연방준비제도의 특징 중에 좀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점도표 요거 생각보다 좀 잘 지킵니다. 생각보다 잘 지켜요. 연준 이사님들 연방준비제도의 어떤 그 신뢰도를 높이고 또 뭐 하여튼 뭐 그 연방준비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장과 한 약속은 잘 깨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시면 아시죠? 작년에도 금리가 야 좀 높은 것 같은데 기준금리 니네 너무 올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에 좀 의심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사실이었죠. 금리가 당시 높았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점도표에 나와 있던 대로 연준은 2.5%까지 금리를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작년에요. 보시면 나와 있죠. 작년 3월 달에 2.5%까지 기준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분들 뭐 앞으로 경기 전망 이런 건 좀 바뀔지 몰라도 이 닷플롯 점도표에 나와 있는 요 계획은 철저하게 잘 그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상 2020년엔 금리 인상 없다. 2021년에 제가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점도표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2021년 되면 2020년에 못 올렸던 금리를 마구잡이로 최고 2.5%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아마 2% 정도까지 올릴 수는 있겠죠. 이 정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2020년 여기까지만 보시고 21년 이후에는 안 보셔도 됩니다. 20년에 또 다른 계획을 세우겠죠. 21년에 어떻게 할 거라고. 아무튼 그래서 연준의 신뢰, 그죠? 이런 건 연준 믿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금리 동결. 2020년까지 금리 동결이라는 것의 의미는 사실상 이거죠. 어제 FOMC 회의 이전에는 앞으로 금리 동결한다고 하긴 했는데 뭐 얘네가 해봐야 내년 여름 정도 되면 금리 올리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시장에 좀 의심이 있었죠. 금리 동결한다고 하긴 했는데 쟤네가 언제까지 동결하겠어? 금방 내년에 또 금리 올라가겠지? 이런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그런 불확실성을 한 번에 어제 다 날려보냈다는 게 일단 굉장히 큰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하면서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일단은 내년에 긴축적으로 절대 돌아서지 않겠다. 내년에 계속 완화적으로 가겠다라는 게 연준의 의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년에 금융위기는 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갑자기 서프라이즈한 뭔 일이 생기지 않으면 내년에 금융위기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년엔 주식 겁나게 사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리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하나하나 살펴보자면요. 뭐 노동시장 좋다고 했죠. 부동시장 좋다고 했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인플레이션이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 여기 있는 내용 잠깐만 읽어볼게요.
올해 통화 정책이 95년, 98년과 다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실업률이 50년 내 최저치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미미하여 금리 인상 필요성이 낮아졌음을 역설했다 라고 되어 있죠.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야 하는 환경이다 라는 점. 좀 해석을 해봅시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 그러니까 연준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연준의 존재 목적이, 연방준비제도의 존재 목적은 이 아무런 가치 없는 종이돈, 그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런 화폐를, 이 화폐의 가치를 지켜주는 게 연방준비제도의 하는 역할입니다. 한국 돈의 이 통화 가치를 지켜주는 거는 한국은행이 하는 일이죠. 미국 돈, 기축통화의 가치를 지키는 거는 그 연방준비제도가 하는 일이에요. 기축통화의 가치를 지킨다는 얘기는 뭡니까? 인플레이션에 싸운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돈의 가치가 똥값이 되면서 시스템이 붕괴가 되게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이 연방준비제도의 가장 큰 어떤 목적이다. 근데 지금 보시면 요즘 상황이 독특해요. 실업률은 최저입니다. 실업률은 최저. 제가 한 번씩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실업률은 50년 내 최저입니다. 실업률 데이터는 이렇게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1953년 이후로, 한국전쟁 이후로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최저고요.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학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 정도면은 실물 경기가 과열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물가는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습니까?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인플레이션, 경계가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서 거의 완전 고용 상태라서 경기가 과열로 가는 게 아니냐 싶지만, 사실 화폐 가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화폐 가치는 방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파월 의장의 숨은 속내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점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이 왜 안 일어날까요? 이제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코스트, 뭐 물건 생산 비용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일단은 물가 상승을 막는 뭐 하나의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해서 여러분들 이 경제가 좋다 나쁘다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확실히 금융 경기와 실물 경기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일어나기가 사실상 좀 힘들어졌어요. 제가 예전에 그 화폐의 역사,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화폐의 역사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전에는 실물 경기나 금융 경기나 이렇게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통화 정책이 잘 먹혔다고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됐다? 요즘은 금융 경기가 이렇게 커지고요, 실물 경기는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사실상 실물 경기는 요즘에, 그죠? 요즘에 이 많은 유동성은 전부 자산 시장에서만 놀고 있습니다. 이 실물로 안 들어가요, 돈이. 그죠? 실물로 안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더욱더 좀 나기 힘들다. 여러분들, 강남 부동산, 우리가 삼성전자 1억치 2억치 샀다가 팔면은 1억치 2억치 그대로 실물 경기로 갖다 푸나요? 그렇지 않죠. 삼성전자 팔아서 1억이 생겼다. 100만원 장 보고 뭐 차 3천만원짜리 하나 사고 그러고 끝입니다. 다시 7천만원은 금융 경기로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경제가 잘 안 돕니다, 옛날하고 다르게. 그래서 디플레이션, 좀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은 좀 나기가 힘들다. 금융 경기와 실물 경기가 따로 간다. 실물 경기는 여기서 앞으로 좀 계속 비리비리할 가능성. 우리는 주식시장 보고 있죠. 주식시장은 실물 경기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금융 경기이기 때문에 금융 경기는 앞으로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버블을 생각해야겠죠, 그죠? 내년에는 버블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한 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뭐 디플레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뭐 경기가 어렵고, 월세 내기 힘들고, 인건비가 오르고, 실물 경기가 어렵고 하시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과 그 금융 경기는 별개로 간다라는 거. 우리가 주식 투자자지 않습니까? 그죠? 주식 투자자인데,
물론 주식이 실물하고 실물 경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긴 있지만 지금 금융시장 자체가 금융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워낙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물 경기가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주식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아니면은 주식의 양극화가 일어나겠죠. 주식시장에서 돈을 잘 버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폭등을 하고 일부 좀 잘 안 나가는 뭐 요즘 현대차나 아니 뭐 화학주나 뭐 건설주나 이런 기존의 조선주나 이런 친구들은 한없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도 아무튼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내년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내용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은 좀 어째 보고서에도 없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 하나 보고 마칠게요.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 이게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오늘 아침 8시 42분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보고서에 안 나와 있어요. 레포 시장 안정은 재무부 단기물 외입으로 충분한데 필요하면 다른 국채를 사는 방안도 고려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우리 양적 완화 하고 있죠. 양적 완화, 사실 양적 완화 아니라고 하지만 양적 완화입니다. 레포 시장, 그러니까 초단기물 시장이 자금이 말라가지고 연준에서 거기다 대고 막 채권 매입을 해서 돈을 풀어주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뿐만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다른 국채 사는 방안도 고려하겠다. 다른 국채라면은 2년물에서 30년물짜리 장기채 국채 매입도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본격적인 양적 완화, 사실 지금 양적 완화는 약간 좀 스몰한 양적 완화입니다. 단기채 시장에 집중된 그런 양적 완화가 올해 10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가능성, 장기채까지 사주는 좀 광범위한 사이즈의 양적 완화, 요거를 한다고 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겠죠? 방금 그림으로 표현했던 그 실물 경기와 실물 경기 요만하고 금융 경기 요만하다라는 거, 금융 경기가 이렇게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양적 완화 또 하나 실시하면요. 그래서 어제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게 사실상 그죠? 굉장히 이거 호재라는 겁니다. 굉장히 호재라는 거. 주식한테 호재라는 거예요. 뭐 실물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주식이 어마어마한 호재다. 주식과 부동산 이런 쪽에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 다른 연물 2년물에서 30년물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했다는 것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니까 어느 정도 기대감, 네, 그죠? 기대감을 주는 정도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금리 인상, 어제 그 FOMC 회의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한 게 많았는데 오전에 제가 좀 시황하고 같이 얘기한다고 부족했던 것 같아서 따로 좀 더 내용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궁금한 거 질문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